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가결 선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통과된 법률 자체는 무효화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한 어제 민주당 당무위 회의에서 전해철 의원이 반기를 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가 아이 방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가 하면 몸을 묶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관 200여 명이 JMS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명석 구속 만료가 한 달여 남은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이 3시간 동안 서울 주택가를 활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옛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법안의 내용은 물론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률 자체는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황민지 기자가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일부 침해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중립적 지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헌재는 이 때문에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중재자의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49조와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가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도 검수완박법이 수사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자격이 없고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이미 시행령을 통해 검사 수사 범위를 확대해 상당 부분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5대4 표결 결과는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했고 보수 성향 4명은 무효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고 시간도 1시간 20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복잡한 사안이고 헌재 구성이 만약 반대였다면 결론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은 법사위의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은 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토론 기회조차 안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의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까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재판관 4명은 법 자체도 무효라고 했지만 이 재판관은 국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무효까지 아니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대로 갈려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 법안 효력은 그대로도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법의 검사 수사권 침해 여부를 놓고도 보수 성향 4명은 검수완박법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지만 진보 성향 5명은 검찰 수사권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둘로 완전히 갈리면서 심리 과정에 격론이 벌어졌고 선고도 역대 최장인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만 두고 본다면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판단은 존중하더라도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로 막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공격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황당한 궤변에 극치라며 헌재가 아닌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편향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며 사법사의 오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영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 안건 조정일을 무력화시킨 절차적 문제를 헌재가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장 탈당을 통해서 민영배 의원이 들어왔고 상임위에서도 어떠한 토론이나 논의 없이 법률 심의 의결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취지를 존중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절차상 문제 지적은 유감이라면서 오히려 민의원의 복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히 다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예요.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원상복구한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도 바로잡을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명백하게 기각되었다면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되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데다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역시 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정부가 전량을 사들여야 한다는 건데 여당은 쌀 매입에 1년에 1조 원 이상 든다고 반대했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은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하여 농업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여당은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호 지시 법안인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동원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직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제의를 요청하기로 한 대통령실도 각계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물론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시스템이 깨질 경우에 결코 농민들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죠. 정부가 무조건 사주면 쌀 농사 짓는 농민이 많아지면서 결국 쌀값은 떨어지고 다른 작물의 재배도 줄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농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는데
장윤정 기자가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만 연평균 1조 443억 원.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조치가 쌀의 판로를 보장해줘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게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한 해 20만 톤의 쌀이 남는데 오는 2030년에는 공급 과잉 물량이 60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산지 쌀값도 지금보다 더 떨어져 쌀값 안정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심됩니다. 정작 필요한 밀과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가 되는 대목. 일부 농민단체들도 쌀에 예산이 편중돼 다른 농업 분야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밥보다 빵을 찾는 식습관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7kg으로 10년 새 10kg 넘게 줄어 남는 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쌀밥은 주로 안 먹고 오히려 쌀빵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요즘 밥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는 가루쌀로 케이크나 국수, 맥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장동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을 한 어제 당무위 결정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만장일치라고 설명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전해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기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 대변인의 전력 때문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자세한 전후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예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전해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서 전 의원이 당무위 소집 절차와 당헌 문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다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이재명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는 어제 발표를 뒤집은 겁니다.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김 대변인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의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전 의원은 만장일치로 발표가 잘못 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거짓말로 드러났고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했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은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당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내일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비롯해 우리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무력 도발임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정부도 이 사건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도록 지필 기준을 바꾼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후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교과서의 새 편찬 기준입니다. 현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대신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극복 방안이 새 성취 기준으로 대체됐습니다. 학습 요소에도 평화 통일 노력이 빠지고 남북 관계에 변화가 들어갔는데 천안함 피격과 같은 북한 군사 도발을 서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고교 10곳 중 7곳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도발 주체를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2차례만 참석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선생인가 누구 주연이라 좀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모두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점을 밝힐 전망입니다. 천안함 이건 피격 사건이고 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것이고.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55명 전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현재 동해에선 한미연합훈련인 쌍용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 중입니다. 이 훈련에 미국은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 F-35B를 탑재해 작은 항공모함이라고 불리는 마킨 아일랜드함을 처음으로 한반도에 파견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입항에 반발해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던 바로 그 전함이죠. 윤동빈 기자가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마킨 아일랜드함에 직접 올라서 취재했습니다. 기체 한가운데 뚜껑이 열리자 터보팬이 돌아가고 꼬리 쪽 사출구가 아래로 향하며 제트 엔진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존 전투기 중 유일하게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F-35B입니다. 적 레이더의 골프공 크기로 잡히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춰 북한 방공망 파괴도 가능합니다. That is what it's designed for. It's a fifth generation aircraft tha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air-to-air capability. 지난 20일부터 보름간 실시되는 쌍용 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한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가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마킨 아일랜드함 갑판 길이는 축구장 2배가 넘는 257m로 미 항공모함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대부분의 함재기들은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고 있어 한꺼번에 여러 대가 출격이 가능합니다. 마킨 아일랜드함은 완전 무장한 해병대원을 최대 30명까지 태우고 적진 한가운데 투입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도 10대 탑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훈련에는 처음으로 영국 해병대 코만도 병력 40여 명도 참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됐지만 아직은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한미 간 금리 차는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정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선택은 금융 안정보단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가파르게 오른 미국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0.25%포인트 상승하며 연 5%로 올라섰습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면서도 긴축 속도 조절을 암시했습니다. As a result, we no longer state that we anticipate that ongoing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o quell inflation. Instead, we now anticipate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은행 위기에 따른 신용 위축이 이미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건데 시장은 이를 금리 인상 종료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폭인 1.5%포인트까지 벌어졌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30원 가까이 급락하며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내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으로선 부담이 줄었지만 셈법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부실 위험이 높은 가계대출 등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금융불안 지수는 5개월째 위기 단계로 해외 자본이 언제든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현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상황인 만큼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물가와 연쇄 은행 파산 공포가 뒤섞이면서 미 연준의 선택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파산하는 모든 은행에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하면서 미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고 뱅크런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어린이 미술실을 운영하는 스테파니 셰비츠 씨.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휘청이는 은행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Do I
take the risk that maybe that money will be taken from my account, or do I wait and see and trust that these things will be handled in the 이런 불안감이 증폭돼 실제 뱅크런으로 이어진 퍼스트 리퍼블릭을 포함해 더 많은 중소은행들의 줄도산이 우려되자 앞서 미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Similar actions could be warranted if smaller institutions suffered deposit runs. 그런데 하루 만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 가능성을 뒤집었습니다. Not considered or discussed anything having to do with blanket insurance or guarantees of all deposit. 이번 은행 사태가 훨씬 더 연쇄적인 뱅크런으로 이어져 금융체계 전반의 위기로 판단될 때에야 약 3억 2천만 원 한도를 넘어서는 조치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옐런의 발언에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미 연준의 결단이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고꾸라졌습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투자가 빌 에크먼은 기준금리까지 올랐는데 정부가 예금자 보호에 소극적임을 보여줬다며 뱅크런이 가속화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관 200여 명이 JMS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신도 성폭행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정명석 구속 만료가 한 달여 남은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JMS의 본거지인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입니다. 검찰과 경찰 차량이 수련원으로 잇따라 들어섭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오늘 JMS 수련원과 관계자 서너 명의 주거지에 수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습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정모 씨의 수제지인 분당의 교회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정명석 씨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도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석 씨의 1심 구속기간은 다음 달 27일이면 끝납니다. 정명석 씨 측은 지난 21일 재판에서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다음 달 3일 재판 이후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오늘 합동 압수수색은 정명석 씨 측의 시간 끌기에 대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됩니다.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수사를 의지가 있게 해주셔서 재판부는 구속기간 안에 선고를 마칠 계획이고 검찰과 경찰은 정명석 씨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을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2, 3학년 선배 10명이 신입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도가 건방지다는 게 이유였는데 폭행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 학생은 선배들의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는 물론이고 치료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대체 가해 학생들이 어떤 협박을 한 건지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몸 곳곳이 피멍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13일 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신입생 A군이 2, 3학년 선배 10명에게 1시간 반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둔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폭행한 뒤에는 옷을 못 갈아입게 하거나 씻지도 못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밝히면 1학년 전체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에야 A군의 부모가 몸에 난 상처를 발견했지만 A군은 보복이 두려워 병원 치료조차 거부했습니다. 옷을 벗지 마라. 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나 그다음에 주변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소문이 나면은 너희들은 다. 학교 측은 그동안 기숙사에서 집단 폭행이 벌어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건 전혀 모르셨다고 하던가요? 일단 만났고 그거는 우리가 다 지금 대사를 주고 지금 교육청에서 자치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고. A군은 어제 뒤늦게 병원에 입원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11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와 재혼한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이 방에 CCTV를 설치해서 일상을 감시했고 또 몸을 묶어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대는 재혼한 아내가 임신한 뒤 유산하면서 시작됐는데 아이는 자그마치 1년 가까운 시간을 학대 속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모습은 차마 저희가 기사로 전하기도 끔찍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다리를 절뚝이며 편의점에 와 혼자 음료수를 마십니다. 지난달 7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11살 A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계모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학대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검찰은 계모가 유산하던 지난해 3월부터 A군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모는 A군의 방에 홈캠 카메라를 설치해 CCTV로 모든 일상을 감시했습니다. A군의 몸을 묶은 채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숨진 A군 외에 자신들의 친자녀 2명도 수시로 학대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모두 50차례의 아이들을 학대했는데 이 가운데 40차례가 숨진 A군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아이가 방해물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친모한테는 안 보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이 도심을 뛰어다니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인근 도로와 주택가를 3시간 동안 활보하다가 승포됐는데 우리에 설치된 나무 구조물을 부수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얼룩말이 8차선 도로를 횡단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사이를 뛰어다니고 인근 주택가에서도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얼룩말 상태를 살핍니다. 따닥따닥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얼룩말이 막 뛰어서 일로 올라왔어요.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했습니다. 우리에 설치된 나무 구조물을 부수고 대공원을 나왔는데 탈출 3시간여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붙잡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안쪽으로! 얼룩말 소동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얼룩말은 저희가 이제 건강을 확인해야 돼서 관련 수의사, 사회자가 이제 전담 진단할 예정입니다. 얼룩말은 2021년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얼룩말의 탈출 경위와 대공원 측의 관리 부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SUV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민 10여 명이 순식간에 사고 현장으로 몰려들어서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불과 80초 사이 이뤄낸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김동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SUV와 승용차가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왼쪽으로 넘어져 차 안에 운전자가 고립됩니다. 사고가 나자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도, 오토바이 운전자도 운행을 멈추고 사고 차량으로 달려옵니다. 순식간에 모인 시민 14명이 힘을 모아 쓰러진 차를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달려온 시민들은 사고가 난 지 80초 만에 넘어진 차량을 바로 세웠습니다. 차 안에 갇혔던 운전자는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운전자 2명은 모두 가벼운 부상에 그쳤습니다. 머리보다 몸부터 간 게 느껴지더라고.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는데. 위기의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온 이웃들의 용기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네, 저출생 쇼크 연속 기획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출생아가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바로 어린이집인데요. 지난해 문 닫은 곳만 전국에 3,000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놀란 부분은 이 폐원 뒤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요양원 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장동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경남 거창군 내 주택가 도로변. 지난해만 해도 어린이집 간판이 걸려있던 건물인데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정원 33명 어린이집에 원생이 끊겨 간판을 내린 겁니다. 혹시라도 좀 여건이 다시 좋아지면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제 안 돼서 폐원을 한 거죠. 경기 군포시 3층 어린이집도 지난해 문을 닫고 요양원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이들 300명이 뛰노는 대형 어린이집이던 이곳은 노인 150명을 보살피는 요양원으로 거듭납니다. 이 아이들 영어 교실이던 이 방도 4인 요양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어린이집이 속속 요양원으로 바뀌는 건 이들 시설이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로 같이 분류돼 용도 변경이 쉽기 때문인데 전문 컨설팅 업체까지 성업 중입니다. 한 주에 2-3건 정도는 연락이 와서 곧 폐원 예정 중인데 요양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지난해 폐원한 어린이집은 전국 3천여 곳, 올해만 270곳이 넘습니다. 저출생이 초래한 어린이집 줄폐업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출생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데에는 집값 문제도 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젊은 부부 사이에 출산을 미루는 경향도 강해진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임서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결혼 4년 차였던 2020년. 경기도 용인시에 대출을 끼고 3억 원대 아파트를 장만한 30대 부부. 30년간 매달 80만 원을 대출 원리금으로 갚는 부담으로 출산을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처음부터 애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애를 낳게 되면은 맞벌이 하기는 좀 상황이 좀 3년 전 첫 아이를 낳은 대구의 30대 부부는 지난해 5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둘째 출산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집을 마련하면서 대출이 늘어나게 돼서 지금 당장의 부담이 느껴지. 육아 비용뿐 아니라 몇 년간 크게 뛴 집값도 저출생의 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1990년대는 집값이 상승하면 10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집값 상승에 바로 반응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 상환금과 그다음에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데 발생하는 미래 발생할 이 비용 간에 서로 경합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출산을 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주택 가격 안정을 저출생 대책의 한 축으로 꼽았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KT 차기 대표이사로 선정됐던 윤경림 후보가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정된 지 불과 보름 만이고 주주총회를 일주일에 앞둔 상황이죠. KT 대표 선임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여권의 압박에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자 결국 견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걸로 보입니다. KT의 경영 공백도 장기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KT 대표 선임을 둘러싼 논란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KT 차기 대표 후보로 선정된 윤경림 사장. 내정 보름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 사장은 어제 이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진은 만류했으나 본인의 의사가 완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액주주들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윤 사장 선임에 찬성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윤 사장이 사퇴를 공식화할 경우 이달 31일 열리는 KT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출 안건이 빠지게 됩니다. 이 민영화된 기업 대표 뽑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주총 일주일 남았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만에 후보를 선임한 KT가 다시 후보를 물색해야 될 상황입니다. 새 후보 선임까지도 2달에서 3달이 걸려 KT는 6개월 가까이 주요 의사결정을 못하는 등 대표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시주총을 열거나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경영 수가 심각해지겠죠.
민영화 20년이 넘은 KT의 대표 선정이 또다시 표류하며 KT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영수입니다.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요금 인하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SK텔레콤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5G 중간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청년층과 만 65세를 위한 저렴한 요금제도 나왔는데 한 달에 최대 7천 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5G 중간요금제를 오는 5월 출시합니다. 기존 사용자들은 24에서 110GB 사이 요금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용량보다 값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지만 24에서 110GB 사이에 4구간의 요금제를 만들어 선택의 폭을 넓힌 겁니다. 사용자에 따라 월 최대 7,000원이 저렴합니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사업 공익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오는 30일엔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도 나옵니다. 월 데이터 10GB 이하를 사용할 경우 고령일수록 최대 7,000원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 병도 1,300원 하는 거 하는데 몇천 원이 인하해 주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는 6월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최대 50% 더 주는 청년 요금제도 출시됩니다. KT와 LG U+도 저렴한 중간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들어주자는 취지인데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홍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서 월 100만 원 정도로 최소 3년에서 5년 실험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예. 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공동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 2명이 이름을 빼면서 법안이 한때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자,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이군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행법상 재외동포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가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가사 근로자는 내국인과 중국 동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얼마를 받습니까? 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 연장 근무 없이 주 40시간 일했을 때 급여는 월 201만 원, 연봉으로 치면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보험이나 거주 비용까지 추가되면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80만 원이니까 이 소득의 절반 정도는 써야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사 노동 시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허용하되 대신 임금은 차이를 두자, 뭐 이런 취지군요. 앞서 말씀드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는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제인데 이 급여는 싱가포르가 월 60만 원, 홍콩은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일본과 독일, 캐나다는 자국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이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데요. 예. 대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이 불법 고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차별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으면 이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조항과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어긋나고 또 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노동계는 노동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는데요. 사실 앞서 예로 들었던 싱가포르 역시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만 우리나라도 이 선언법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최저임금법 3조의 경우가 있어서 법적인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뺏길 수 있고 또 근로 조건도 더 나빠질 거라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보육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전부 다. 인권 보장이랑 평등한 대우 이건들이 어느 나라든 다 나오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그걸 좀 역행해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예, 뭐 출산율도 너무 낮고 보육 부담도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나온 법안인 것 같긴 한데 보편적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하원 표결 없이 연금 개혁법을 밀어붙인 뒤에 지지율이 떨어져도 연말에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노조와 야당은 더 강력한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또한 마크롱의 책임으로 더해지면서 마크롱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벼랑 끝에 섰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의회 패싱으로 연금 개혁법을 통과시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D'entendre la réalité, mais je vous dis, cette réforme, ça n'est pas un luxe, ça n'est pas un plaisir, c'est une nécessité pour le pays. 6년 전만 해도 연금 수급자가 1,00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1,700만 명이라며 현행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늦어도 연말부터는 연금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Et s'il faut derrière endosser l'impopularité aujourd'hui, je l'endosserai. 야당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l dit qu'il respecte, mais il insulte. Et il insulte tous les Français. 노조는 오늘부터 또다시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격화될 조짐입니다. Faut qu'il aille voir ce que ressent le pays aujourd'hui. Et la réponse, elle lui sera apportée demain dans la rue. 시위로 일부 대중교통이 중단되고 쓰레기 수거업체와 정유노조가 파업을 연장하면서 프랑스의 도시 기능은 점차 마비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일본 수산물이 1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최대치인데요.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충영 기자가 소비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국내산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거래됩니다. 가리비, 줄돔, 전갱이 등 일본산 수산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산물 수입액은 1억 7,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진으로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등 동북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수입액이 한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서서히 회복해 2010년에 80%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저희는 회를 뜨면서도 매일 먹습니다. 방사선이 어떻게 돼서 위상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본산이 같이 있으면 다른 물건까지 못 팔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저한 검열을 거쳐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러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일본 수산물 규제 완화엔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수를 지금 우리 한국 쪽 거기다가 그걸 부수려고 하잖아요. 수입하는 고기가 어느 지역에서 잡아서 우리나라 수입한지를 모르잖아요.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의원연맹 회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으나 대통령실은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 백자라고 하면 순백색의 달 항아리를 떠올릴 텐데요. 이 조선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도자기 모습도 변화했습니다. 그 다채로운 모습을 이루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외부의 빛이 차단된 암흑소. 조명을 받은 순백의 영롱함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화려한 청화백자부터 소박한 멋이 일품인 달항아리까지 조선백자 185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5년 전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840만 달러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던 17세기 백자철화 운용문호. 진갈색 용이 항아리에 몸통을 휘감은 모습이 압권입니다.
잇따른 전란으로 값비싼 청 안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철 안료를 이용해 독자적인 멋을 추구했습니다. 조선의 백자는 위엄도 담았지만 익살과 여유를 표현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적포도 덩굴 사이를 건너뛰는 듯한 원숭이를 그린 포도문호가 대표적입니다. 전시의 정점은 현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순백의 달항아리. 두 개의 사발을 겹쳐 구워 위아래가 비대칭인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그대로 받아들인 조선인들에게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도둑에 의해 300여 점으로 산산조각 났다가 기적의 접합 기술로 되살아난 달항아리도 다시 관객 앞에 섰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감상을 위해 만들었다기보다는 생활용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조선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백자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콜롬비아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하죠. 이 클린스만이 화끈한 공격 축구를 예고했던 터라 다득점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가 나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콜롬비아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손발을 맞춰보는 선수들. 카타르 월드컵 후 처음 맞는 평가전이자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인 만큼 선수들은 우렁찬 기합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가장 주목을 모으는 포지션은 역시 공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출신답게 화끈한 공격 축구를 예고했고 공격수들은 결국 득점으로 새로운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Very driven and hungry. They're hungry for goals. This is what attacking players, at the end of the day, are measured on. They are measured on goals.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 16강 멤버들이 뭉친 만큼 경기장을 가득 채울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좋아하는 거, 재미난 거, 또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야 또 축구 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골도 자연스럽게. 콜롬비아는 피파 랭킹 17위로 우리보다 높은 순위지만 상대 전적에선 4승 2무 1패로 한국이 앞선 만큼 경기 양상은 치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기분 좋은 첫 승으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지 이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남도의 봄은 섬진강 따라 올라옵니다. 시인의 귀엔 남도의 봄 오는 소리, 꽃피는 아우성이 북소리로 들립니다. 고수처럼 묵직하게 앉은 지리산은 섬진강이 판소리하듯 흘러 한 굽이 틀 때마다 난타로 매화를 터뜨리고 동백을 떨굽니다. 지리산 안고 섬진강은 참 긴 소리다. 이 미친 향기에 북채는 어디 숨어 춤추나. 매화 폭발, 자욱한 그 아래를 봐라. 동백의 대가리들, 선열의 천둥, 난타가 지나간다. 지는 동백 신호탕 삼아 지리산 자락 섬진강변엔 줄 폭죽 터지듯 봄꽃이 터집니다. 광양의 매화, 굴의 산수유가 흐드러지면 강 건너 하동 화계 십리길에 벚꽃비가 내립니다. 봄은 가려움증입니다. 엉킨 산수유들이 몸을 연신 하늘에 문대고 있다. 노란 꽃망울이 툭툭 터져 물처럼 번진다. 봄은 무등산 자락 고저넉한 절집 대돌에 놓인 고무신에도 내려앉습니다. 문빈 정사 섬돌 위에 눈빛 맑은 스님의 털신 한 켤레 어느 날 새 깃털처럼 하얀 고무신으로 바뀌었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는 봄입니다. 하지만 올 봄은 두 팔 벌려 껴안고 싶도록 반갑고 그래서 더욱 찬란합니다. 3년 만에 마침내 마스크를 벗어던진 이 봄, 꽃들도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서 달려와 알싸한 봄향기 맡으라고 꽃축제들도 4년 만에 다투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막을 내린 광양 매화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122만 상춘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산 벚꽃은 102년 만에 가장 빨리 피었고 화려한 벚꽃축제 진해 군항제가
이번 주말 모처럼 돌아옵니다. 순천 서남사 600살 매화 거목 서남매는 이미 끝물입니다. 불다 못해 피처럼 검붉어서 흑매라고 부르는 굴의 화엄사의 홍매화도 벌써 절정에 올라 사진가들이 연일 진을 칩니다. 길고 어두운 역병의 터널을 끝내 벗어난 도시도 싱숭생숭 봄치레를 합니다. 휴일낮 화사한 등산복을 차려입고 신촌역 마을버스에 오른 할머니 두 분이 젊은 운전기사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오늘같이 젊은 날은 마음껏 사랑하시구려. 그래야 산천도 다 환해진다고. 옛말에 꽃이 뿌려 가꾸기는 1년이지만 꽃보기는 열흘이라고 했습니다. 봄날이 가기 전에 비거쳐 눈부신 꽃세상을 이번 주말엔 모두들 원 없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3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봄 이기는 겨울이 있으랴 였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황사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벌써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황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도 비가 조금 이어지겠고요. 다른 대부분 지역은 다시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10도가 낮아져 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7도, 청주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고온 현상이었던 오늘과 비교해서 그렇지 낮 기온은 보통 이맘때 봄 수준이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춥거나 더운 날은 없겠고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23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